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녹음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저희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연구회 세션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또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또 오늘 특히나 이 자리에 그 어, 발표자로 또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제가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리겠지만요. 너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1년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연구회 연구회 세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는 최은경 교수님께서 맡아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두 분 선생님들 김수영 박사님과 또 남인영 교수님께서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참여해 주시는 분들 계신데 좀 이따가 간단히 소개를 올리기로 하고요. 오늘 발제를 해주시는 최은경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주제는 이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 시청자 주권과 참여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사회를 맡게 되면서 영광스러운 자리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 어, 많은 훌륭한 시청자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제가 사회를 맡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서명준이라고 합니다. 세미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좀 먼저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최은경 한신대 교수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교수님이신 우리 김수정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토론자로 나오셨습니다. 또 토론자로 나와 계신 남인영 교수님. 지금 접속이 좀 약간 어려운 듯한데요. 조금 있다가 이제 토론하실 때 아마도 참여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론학계에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계의 원로이신 우리 존경하는 임동욱 교수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VR, 뉴미디어 분야를 연구하고 계시는 이옥기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이 세미나에 사회를 맡게 되면서 또 최은경 교수님의 이런 발제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를 잘 모르지만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풀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풀들은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이런 구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오늘날의 시민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늘 그런 시민들의 모습 뭐 민중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시민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시민들은 늘 그런 이제 어떤 외적인 영향, 뭐 예를 들면 뭐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어떤 외적인 외부로부터 영향이 있을 때 어떤 그것을 먼저 감지하고 먼저 행동하는, 먼저 움직이는 그런 존재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민들은 변화를 감지하고 또 움직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치나 정책은 꼭 좀 그러지 못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특히 이제 시청자는 또 지금 이제 미디어 플랫폼 환경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제 이용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는 주로 이제 방송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아직까지는 시청자 개념이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청자는 늘 앞서가는데 법 제도는 늘 느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최 교수님께서 이제
발제문을 쓰셨는데요. 팬데믹 이전에 시작된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이용자의 어떤 폭발이랄까 확장은 팬데믹 때문에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제도 속에서도 시청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역사적 과정이 늘 있어 왔는데 늘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약간 부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 저항 운동으로서의 어떤 예를 들면 수신료 거부 운동이랄지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었고 그와 유사한 그런 시민 행동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OTT 등과 같은 그런 플랫폼들의 어떤 공세 속에서 방송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중대한 시기에 최 교수님께서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시청자의 주권은 어떤 의미인가? 법에서 보호하려는 시청자의 권리와 이익이란 무엇일까? 시청자에게 주권은 어떤 의미일까? 과연 시청자는 방송의 주인일까?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고요. 그래서 아주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제가 괜히 부담을 너무 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예, 저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고요. 그러면 오늘 발제를 준비해 주신 최은경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 교수님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학회 연구회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이 작금의 시대가 다시 한번 좀 불가능한 게 없이 하는구나. 이제 다음에는 아마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하고 요즘 유행하는 메타버스 저희 아바타들이 모이는 가상의 공간에서 오히려 학회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화면 공유를 지금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제가 발표하기 전에 하나 조금 좀 정정 아니면 사과 말씀을 드리면 떼우겠다라고 한 건 오해하지 마시고 제 말은 이제 저희 세션이 연구회 언론정보학술대회에서 학술 대회 때마다 그 세션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후원 세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선생님들 많이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후원 세션의 성격이 또 최근엔 또 다양하게 많이 변질됐지만 연구회가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 어떤 식으로든 완벽하게 잘 마무리된 게 아니어도 연구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공유하고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격없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갖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까지도 제가 우리 연구회의 일원으로 가감없이 아주 늘 부끄럽지만 이렇게 미미미하고 이렇게 막 손을 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렇게 잘 호응해 주셔서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완성되고 뭔가 이렇게 탄탄하지 않은데 왜 또 갖고 왔지 이렇게 하실까봐 좀 걱정인데 그래도 저는 사실 덕분에 지금 돌아보면 또 작년에 재작년에 이렇게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제가 언정이 연구회에서 발표했던 것들이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어떤 연구자로서 갖고 있는 행적에 대한 흔적들이고 또 거기에 크고 작게 호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또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는 행로에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 생각하고 오늘 가져왔던 이 시청자 주권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우리 연구자로서 이제 하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지만 이제 우리 같이 집필하는 부분에서 플랫폼 자본 이야기도 하는 접근의 방식은 이미 이제 집필을 하고 나중에 또 저희가 세미나 하면서 또 전문 선생님이 계셔서 저는 좀 도발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다른 퍼스펙티브로 화두를 좀 던지고 싶은 게 가장 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청자위원회 활동을 또 하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또 현재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저도 부족하지만 하게 됐습니다. 한 2년 차 넘어가면서부터는 충돌되고 있는 시청자위원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 모니터 요원인가? 한 2번 정도 회의 참석 코로나 이전에 시작을 S본부에서 하면서 우리 모니터 요원도 아니고 시청자위원회로서 해야 되는 위상과 역할은 뭘까? 뭐 이런 질문들을 내부에서 이렇게 하다가 가늠하셨겠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행들이나 정치적인 어떤 히스토리컬한 맥락들. 근데 그렇게 해서 일련의 어떤 내면의 갈등이나 또 위원회와 방송국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들, 또 생각지 못했던 노사 간의 문제들까지 SBS에서 일어나면서는 저는 또 다른 2년 차가 지나면서부터 들은 생각은 작금의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청자 라고 하는 주권들을 과연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방식에서의 논하는 게 답이 나올까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좀 도발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즉 시청자 주권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좀 이용자하고, 물론 시장에서는 이용자라는 통칭 하에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라든가 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주로 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일부 이제 시청자는 방송에서 영역으로 전통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네이밍하고 그룹핑하고 정의를 했던 대상들입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이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가 이제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 명제처럼 더 이상 TV를 보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영국 같은 경우 이미 제로 TV라고, 혹은 시청률이 0, BBC 같은 경우 어린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시청률이 0이 나오게 되는 사태가 이미 4, 5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청자는 더 이상 시청자라는 존재, 의미, 그리고 그보다는 오히려 이용자들, 그리고 제가 어떤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이미 그 CJ 계열에서의 TVN부터 이런 상업, 오락 상업 채널이 론칭을 할 때는 사내에서도 그 CJ 계열의 이런 TVN 채널이나 이 방송국들이 런칭하면서도 우리는 방송국이 기존의 어떤 KMS나 방송국이 희소한 전파를 쓰는 방송국의 의미, 종합편성 채널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상대해서 즐거움을 주고 그로 인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내야 되는, 즉 우리의 대상은 시청자가 아니라 오히려 궁극에는 이용자다라는 개념에서의 CJ 계열의 상업 채널들이 전략과 모든 그 전략 전술들을 접근하고 준비하고 경영 마인드들을 그렇게 가졌다라는 데이터나 내부의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시청자라고 전통적으로 접근했던 영역의 관점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그 제도적인 차원에서 논하는 뒷부분에서 제가 잠깐 그 근거들을 가지고 왔지만 그 전에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매체 환경 안에서의 시청자 주권을 이야기하려면 저는 오히려 이용자에 대한 주권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 그 파일을 넘기는 게 순서나 이게 안 맞거나 하시면 그 김수영 선생님 제가 드렸던 이 그 발제문을 저희 단톡방에 올리지 말까? 아니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줌 파일에다 올려주셔도 제가 올릴까요? 줌 파일 공유하는 데다가 올릴 수 있긴 합니다. 그렇죠? 참가하신 선생님들에게만 제가 파일을 올려드려도 되고, 선생님이 줌 파일에도, 줌에서도 파일 공유가, 제가 열어놔서 아마 저는 공유가 안 될 거고, 아마 선생님이 올려주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서부터 나오는 그래프 같은 경우 제가 좀 시간상 좀 빨리 넘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연구 문제이자 큰 흐름이 팬데믹의 전후에 있어서였던 이용 행태에 있어서의 변화들, 핵심이 뭔지 지금 굉장히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 팬데믹으로 인한 또 코로나 시대에 어떤 변곡점이 생기게 됐다라고 해서 다양한 각종 보고서가 이례적으로 많이 또한 나오고 있고요. 그런 어떤 사회 안에서의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는 주요 시청자층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런 세대가 누구인지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얘기하고 이제 MZ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이 시청자의 주인이 되게 되는 모습들, 그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방송사들에 대한 다양한 전략과 대응들. 그렇다면 그 안에서의 우리는 시청자 주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을 세대 구분으로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저는 포스트 시청자 주권과 운동이라고 한 것처럼 80년대 이후에 있었던 다양한 시청자 운동의 역사의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의 이 시청자, 이용자 주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혹은 시청자에 대한 참여에 대한 어떤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어떤 특징이 또한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해봤습니다. 팬데믹 전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보고서가 나온 것 중에 저는 조금
키워드만 보고서 자체에서 팬데믹 전과 후를 나눈 것들에 대한 데이터도 좀 있었는데요. 가장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던 영역은 이용률, 특히 미디어 컨텐츠, 소셜 네트워크, SNS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해서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이미 2008년, 9년, 10년 전부터 해서 방송을 떠나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는 다수의 많은 시청자들 혹은 병행하거나 여전히 오롯이 그 과거의 전통적인 TV 매체에만 의존하고 있는 시청자층의 수치를 보게 되면 나중에 다른 수치량도 보겠지만 정말 인구 절벽보다 심각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전히 그 아주 소수의 시청자라고만 이야기해서 이 시청자 주권을 논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의 출발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유튜브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팬데믹 이전에도 그렇고 뭐 네이버, 밴드, 카카오 이런 식의 그 국내 소셜 네트워크들에 많은 인게이지가 되어 있는 부분들, 또 이런 SNS 기반의 빅데이터 해석이나 특히 이제 라디오, 뭐 팟캐스트, 종이책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잠시만요. 보시게 되면 이 경우가 이제 팬데믹 이전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전에 종이책을 구입하거나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 전이고, 그래서 2019년부터 팬데믹 이전부터 직전까지 있었던 그래서 종이책을 구입한다거나 종이신문을 구입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있어서의 성별에 따라서의 이용률도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 갤럽에서 나왔던 마켓 조사 보고서입니다. 그런 변화가 팬데믹 이후엔 크게 달라졌을까?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도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나 혹은 어떤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이용들, 방송 매체를 떠나서 굉장히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럼 팬데믹 이후에는 그 변화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연령대가 더 낮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21%에서 33%까지 오히려 유료 동영상에 대한 이용률. 그러니까 내가 방송 매체를 우리 그동안 지상파라고 했던 무료 지상파 방송에서 보는 그렇게 얘기했던 보통의 시청자들의 의미보다는 유료 방송을 내는 유저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늘어났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종이나 전자책에 대한 유료 텍스트에 대한 소비는 더욱 심각하게 더 감소했다라는 모습들.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SNS나 소셜미디어에 대한 의존은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모습들. 그게 여기에 이제 다시 1년 만에 갤럽에서 했던 거에 대한 비교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그나마 있었던 어떤 유료에 대한 종이신문에 대한 구독에 대한 수치들이 1년 사이에 아주 혁혁하게, 그러니까 즉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보는 것과 여기 이제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던 것처럼 그나마 읽던 신문이나 뭐 종이 유료 구독에 대해서 오히려 팬데믹 때문에 시간이 더 많아서 읽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대신 동영상이나 라디오 청취도 거부하고 오히려 더 줄어들고 그보다는 오히려 동영상 사이트 보는 것에 더 즐거워하는, 근데 그것이 주로 이제 유료인 경우들. 그렇다면 이제 방송을 떠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변화는 연령대에 상관없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유료 방송의 또 다른 핵심은 이제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활동들.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이제 뉴미디어 뭐 이런 수업 하다 보면 이제 소셜 미디어 영역들을 유튜브하고 이제 페이스북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 하는데 이 안에서의 라이브 방송을 다 해요. 최근에는 저도 그렇지만 네이버 TV하고 다음 카카오 TV에서 방영하고 있는 독점 컨텐츠가 지상파 방송사 컨텐츠보다 더 재밌고 혹은 더 공적이고 더 즐거운 경우들이 많아요. 단순한 소셜 네트워킹에 나 어디 갔고 뭐 먹었지만 올리던 초창기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충분히 생기자로서 본인들이 생산해내는 컨텐츠를 방송 영상을 대체할 만큼 그동안의 전통적인 수동적인 시청자의 역할을 벗어나기에는 충분히 매체 환경에서, 그리고 환경만 장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의 데이터는 좀 굉장히 흥미로웠던 지점이 뭐냐면 심동력 선생님이 2020년에 냈던 뭐 연구 보고서에서 그러니까 정의한 논문에서 인용을 해서 다시 연구 보고서를 했는데 미디어 이용 행태를 나누는데 이제 그 이용 행태를 오히려 이제 이 논문에서 정의했던 4가지 유형으로 봤더라고요. 즉 소비자들이 있는데 이 소비자에 대한 컨슈머에 대한 왜냐하면 아까 유료 지불하는 시청자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유료에 대한 미디어 이용자들을 어떻게 나눴냐면 기능적 혁신을 갖춘 소비자 혹은 쾌락적 혁신 혹은 사회적 혁신과 인지적 혁신 뭐 이 부분은 궁금하시면 이제 키스디의 2020년 6년 6월 보고서도 있고 이 4개의 소비자들이 각각 어떻게 구분되는지 보시겠지만 저는 주목하신 게 쾌락적 혁신이었습니다. 기능적, 사회적, 인지적은 이 데피니션을 좀 보시면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는 시청자의 개념이 굉장히 커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컨텐츠를 그냥 그 유희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 찾아서 보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자발적으로 소비하는 부분들 주체적으로. 근데 이 쾌락적 소비 아까 가장 높았던 그린바에 있던 이 응답자들 수 같은 경우는 쾌락적 혁신의 이제 그 소비자들의 연령대들 역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그동안에 이제 방송 콘텐츠로 얘기를 하는 거에 포함인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네이버 TV, 카카오 TV 모든 방송 콘텐츠를 대체하는 혹은 방송 콘텐츠가 같이 융합 결합돼서 편집해버리게 되는 이 플랫폼 꼭 제가 지금 KMS라고 연결하지 않고 콘텐츠 단위로 얘기를 한다면요. 그런 콘텐츠 소비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쾌락적 혁신 속에 연령대 상관없이 의존도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런 쾌락적 혁신성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98점 몇 프로죠. 거의 99%가 스마트 TV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만큼 최근 데이터에서도 스마트 TV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쾌락적 컨텐츠에 대한 의존도 소비가 가장 높고요. 거기에서는 컨텐츠뿐만 아니라 인스턴트 메신저와 그 다음에 포털 애플리케이션 즉 네이버를 통해서 그 동시에 내가 보고 있는 것들 소비하고 있는 컨텐츠 방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같이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까지 즐기게 되는 뉴스와 소셜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일상이 돼버린 게 저희 집에서도 이제 70대이죠. 칠순이 넘으신 저희 어머님께서도 뉴스 보다가도 이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뉴스 속에 나오는 것들을 모르시는 용어나 혹은 거기서 조금 더 궁금하신 거면 유튜브든 네이버든 언제라도 손쉽게 검색이 가능한 분리되는 디바이스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어떤 관점들에서 아까 나눈 것처럼 전 연령대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실제 쾌락성 혁신성을 갖춘 응답자들이 여기에서도 역시 TV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도 특히나 컨텐츠 부분에 있어서의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일 많다는 거예요. 즉 뉴스, 그 다음에 드라마, 쇼 오락. 나를 즐겁게 해주는 컨텐츠는 드라마하고 오락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뉴스. 세상에 남의 불행을 보고 아니면은 굉장히 구사일상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는 일을 본다거나 뭐 기타 등등 뭐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거나 뉴스만큼 재밌는 드라마틱한 한 편의 영화 같은 혹은 이런 호러 같은 다큐가 없으니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나 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크게 호응하고 있다는 이용 행태가 최근까지 나왔다면요. 제가 아까 플랫폼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 속에서 만연해 있는 그리고 나의 일상을 보는 듯한 이 그 데이터 속에 하나의 큰 흐름 안에서는 최근 이 OTT에 대한 그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토종 혹은 또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넷플릭스와의 어떤 그 격차들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들. 그거를 의식해서 이런 환경들을 위기를 의식해서 이번 그 한상혁 그 방통위 체제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글로벌 OTT에 대응할 수 있는 뭔가가 방송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잘 아시다시피 한국 OTT 협의회도 출범을 했죠 얼마 전에. 그러면서 국내 토종인 웨이브에 대한 부분 혹은 왓챠부터 티빙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제 개선을 하고 저작권 부분이나 뭐 정책으로 연결시켜야 될지. 그래서 많은 통신사들이 LGU 플러스가 혹은 뭐 SKT가 이렇게 편법으로 넷플릭스하고 맺고 있는 굉장히 공격적인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충분히 저희가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이 공적인 영역의 컨텐츠들까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몰아보기를 함으로써의 이용자, 시청자들에 대한 시청 취향이 바뀌었다고, 테이스트가 바뀌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산업적으로 코드 커팅으로 많은 분들이 이동하거나 크로스 미디어 시대 혹은 스마트폰의 개발 때문에 많은 발전과 보급으로 인한 변화라는 요인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보다는 다시 얘기했을 때 이제 컨텐츠라는 거죠. 저희가 이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즉 뭐 우리는 이제 K 컨텐츠라는 표현을 하면서 넷플릭스가 던진 그 많은 임팩트 중에 하나는, 방송 산업에서는 거대한 물결 중에 하나는 어쨌든 제작비가 사전 제작과 제작비의 상승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많은 브레인 드레인, 즉 많은 그 저희의 인적 자원들이 해외 중국에서 한참 많은 한류때 투자를 해서 유출됐던 것처럼, 인재들이 유출됐던 것처럼 많은 작가들이나 혹은 이런 그 제작진들이 이 글로벌 자본, OTT 자본에 의해서 크게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부터는 CJ나 특정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획단들 아니고서는 대항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이제 디즈니까지 이렇게 상륙을 한다고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투자 금액들이나 장르의 다양성은 뭐 더 이루 말할 수 없죠. 제가 여기 잠깐 담았던 케이스들은 사실 뭐 인간 수업 같은 경우는 조금 잔인함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그렇게 따지면 SBS의 모범택시는 안 잔인한가요? 그 안에서도 똑같이 장기 매매하고 학교 폭력 심하고, 정말 이게 지상파에서 제가 볼만한 장면인가 싶을 만큼 너무 이렇게 그 실제에 있는 이런 사건의 범죄들을 모티브로 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OTT 안에서도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었던 그 범죄에 대한 그 잔혹했던 추억들이 연장이 되고 있죠. 글로벌 OTT 사업자에 대한 어떤 글로벌 담론들이 아니라, 뭐 보건교사 아는형 같은 경우도 국내 웹툰을 다시 영화와 이렇게 시리즈 드라마화 했다는 것들인데, 저는 OTT에서 물론 혹자나 연구자 선생님들은 OTT 시장 산업 얘기할 때 되면 그건 뭐 금방 고갈되고, 또 보는 어떤 컨텐츠의 한계도 있고, 또 더 보고 나면 볼 것도 없고, 여기에서 뭐 인생극장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소소하고 뭐 내 집 탐구 EBS에 나오고 막 이런 것들, 나는 자연이다, 이런, 사실은 나는 자연인이다도 지금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의 니체들을 OTT는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오히려 조금 다 반대의 생각이에요. 보면 볼수록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지상파가 상징적으로 전파의 희소성이라는 어떤 명분과 당위성과 지지를 가지고 해왔던 이런 창의적인 챌린지들, 꼭 막 대작처럼 몇십억에 5배, 6배, 10배의 제작비가 안 들어도 참신하게 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도전조차 이제는 기가 꺾여버린 상황인데, 넷플릭스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는 거죠. 유방제 블랙 코미디 같은 경우나 뭐 누구죠? 갑자기 예, 작은 연예인 누구지?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얼마 전에 좀 논란이 됐던. 어쨌든 그런 것처럼 지금 뭐 개그 콘서트마저도 여러 이유들로 없애고 있고, 이제는 지상파에서 제대로 된 코미디 프로그램 하나조차 볼 수 없는데, 넷플릭스에서는 다양하게 이렇게 공영방송이나 지상파 방송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아주 적은 자본으로도 인재들을 계속해서 영입하고 있는 모습들, 혹은 범인은 바로 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즌이 벌써 이 시즌까지 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데, 지상파에서 볼 수 없는 컨텐츠인 거예요. 지상파에서 늘 봤던 그 유재석이 더 재밌게, 더 활발하게, 더 참신하고 창의적인 컨텐츠로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 컨텐츠 하는 대로 이동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저는 지상파가 정말 위기를 느껴야 되고, 시청자들이 이렇게 유출되고 떠나고 있는 것들을 여전히 제도적인 차원에서 시청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밥상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시청자의 주권과 담론을 이야기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제가 OTT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블랙핑크 얘기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뭐 어제 오늘 뉴스에서도 이제 BTS 뭐 사관왕 했다라고 하면서 K 컨텐츠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는데, 이 블랙핑크 한국의 어떤 K-팝을 또 최근에 트렌디하게 하고 있는, 많은 기록을 세우고 있는 걸그룹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 있어요. 근데 이미 넷플릭스는 2, 3년 전부터 K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한국인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 제작자들에게 늘 이 업계에서 했던 얘기가, 백지수표 들고 다니면서 K 그 팝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하겠다고 하는 팀에게는 얼마든지 이런 컨텐츠가 소장 가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팬 문화나 혹은 정말 그 이것들을 바라보는 잘 아시겠지만 다큐멘터리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드라마 시나리오가 다 된 스크립트된 컨텐츠하고 달리 어떤 또 다른 이데올로기들을 같이 담아낼 수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해석하는 부분이나 해설하는 부분에서. 근데 이것들을 결국은 국내에는 콜라보만 해버리고 해외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로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게 되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조차도 이제 넷플릭스에 뺏기게 있는 한국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는 MZ세대만 볼 거야. MZ세대가 좋아할 거야라고 데이터는 늘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그 데이터가 얘기하는 MZ세대를 우린 그럼 잘 알고 있다는 건가? 이 20대, 30대라고 하는 세대들. 책에서도 요즘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 뭐지? 예. 2030 축의 전환이라고 나와 있는 그 책을 보면 실제 20대, 30대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2030년, 즉 8년 후 정도 뭐 메타버스 얘기하고 있고 많은 기술 얘기하는데 실제 MZ세대에 대한 현실은 여기 보면은 수치상으로는 우리 인구의 이제 한 3분의 1 정도, 33.7%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 이미 본인들의 개발 구조의 뇌 속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어쩌면 학점보다는 불과 2013년도에는 학점이었다면 여기 있는 건요. 이제는 이제 셀프케어고 루틴한 본인의 건강과 취미 그리고 가치 소비, 뭐 플렉스, 경험 중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혹시 미닝아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선생님? 미닝아웃 여기 미닝아웃 여기 미닝아웃 그 이전에 MZ세대 전까지는 본인이 뭔가 그 내가 가치를 두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표명하거나 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 익명으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거나 혐오를 이제 커뮤니티 상에서 하는 것들이 그 이전 세대 M세대의 끝에 밀레니엄 세대의 끝이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의 이 젊은 세대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그 미닝들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냥 커밍아웃 하듯이 드러내는 것들에 대한 걸 되게 중시하는 거예요. 나 남혐이야. 나 여혐이야. 아니면 나 뭐 특정 뭘 지지해. 나 특정한 내 종교 혹은 나의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을 오히려 과감하게 드러내는 것들 그리고 또 그런 걸 드러낼 수 있는 거 뭐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광고 이런 것들 나온 거 민초 뭐 민초 좋아하는 사람 민트 초코 왜냐하면 그 치약 냄새 나서 약 뭐 이런 거 좋아해 막 이렇게 해서 뭔가 남들이 시선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그래서 나는 좋아하지만 남들 신경 쓰면 자제하고 표현하지 않던 그런 세대의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전통적인 보통의 문화였다면 그렇지 않은 세대들. 난 민초 좋아하는데 어쩔 건데.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까 중고 서 박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당근마켓에 불과 1년 사이에 여기 당근마켓 보시면 이제 이런 중고 거래하는 사이트가 정말 이렇게 되게 뭐 아나바다 때처럼 되게 뭔가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힘들게 막 하죠. 이런 의미보다는 실제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을 언제라도 다른 사람과 교환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처분해서 정리하는 것들에 대한 이 세대 풍속에 대한 변화는 정말 그야말로 아까 방송 매체가 변화온 이 주기처럼 우리 사회에 있어서 MZ세대 변화들이 아주 커지고 있다는 것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이런 시청자들이나 유저들을 뒤에서 좀 얘기하겠지만 오히려 MZ세대라고 얘기를 막 이 주 이용자고 주 시청자들이고 아까 말한 그 유료 컨텐츠는 다 이렇게 할 일 많거나 아니면 무직자의 젊은 애들만 페이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런 그 욜로족이나 여기 보면은 실제 전체 그 2030 세대 안에서 본인들이 정말 막 열심히 인생을 즐기는 욜로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책가족, 염전족, 노머니족이 더 다수라는 거예요. 여기 통계에서 제가 여기 좀 빠졌나? 예, 파이어족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것처럼. 예, 무슨 말이냐면 혹시 책가족 아세요? 체크카드만 쓰는 애들. 그 신용카드 사면은 돈 못 버니까 물론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도 어렵겠지만 그래서 일부러 체크카드만 쓰는데 근데 체크카드만 쓰는 것도 안 되니까 이제 염전족 짠순이 짠돌이처럼 어떻게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파이어족인 것처럼 그래서 뭐 바짝 벌고 오래 놀자 빨리 일찍 돈 벌어서 막 투잡 쓰리잡 뛰어서 그래서 내가 빨리 건물주 되자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서 나오는 10년 동안 뭐 쓰리잡 포잡 뭐 나의 젊은 청춘을 갈아서 막 돈 벌고 영끌해서 투자한들 너무 잘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허망하고 아주
벼락 거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얼마나 이 계급의 사다리를 오히려 그게 더 물거품과 같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매체가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사실 이런 그 허상으로 그렇게 어떻게 세워진 MZ 세대라는 사람 세대는 이 미디어 안에서도 여전히 뭐 밀레니얼 세대들이 비실시간의 컨텐츠를 많이 좋아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대부분이야. 한 8, 90%가. 그러고 Z세대들은 진로나 직업에 더 관심이 많고 외모에 관심이 많고. 근데 이거는 10년 전, 20년 전에도 유저들, 시청자들 보면 항상 그렇지 않았나요? 그러니까는 이 방송의 컨텐츠 다양성을 할 때 젊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여가 활동, 뭐 건강, 외모, 뷰티 관련한 프로그램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왔고, 별로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는 건데 왜 그렇다면 지금 이 작금의 플랫폼 자본 시대에 자꾸 시청자나 이용자들을 주목하고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저는 이제 좀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여기는 뭐 라이프 스타일 오픈 서베이라고 하는 데서 좀 정리를 한 것들인데 한 가지 특징은 과거에 있어서 MZ나 혹은 그 2세대에 있어서의 시청자과 이용자들 얘기했던 트렌드에서는 드러났던 키워드는 가족 첫 번째는 어떤 여전히 이제 스스로의 행복과 만족을 중요시하면서도 여전히 나름 M세대는 더 Z보다 위의 세대죠. 주변 시선 신경 많이 쓰고 스마트폰에 대한 것도 크고 그 다음에 어떤 의존하는 인플루언서나 믿음이 가는 사람은 어떤 유명한 작가나 교수님이나 어떤 지식인이 아니라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 제가 최근에 수집하는 자료 중에 하나는 특히나 이제 도서 구입하는데 저희 사이트가 교보나 혹은 뭐 예스24나 뭐 알라딘이나 이런 사이트 보면 그 어떤 책을 선정해도 항상 그 옆에 그런 게 많이 써 있더라고요. 유튜버 고객 연락.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써도 책으로 끝내면 안 되는 거야. 김상균 교수님이 메타버스 책을 하나 써도 그냥 책으로 끝내면 안 되고 얼마나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흔히 말하는 짤과 영상이 돼야 되는지 그래야 이제 보고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예, 구독수가 많은 걸 방송 프로그램들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뭐 검색할 때 네이버나 근데 여기에 이제 마지막 부캐 활동 같은 경우인데요. 이미 이 경우는 우리가 아주 이전에 단순한 오락실에서 하는 게임부터 지금 하고 있는 뭐 e스포츠라고 하는 뭐가 됐든 이 부캐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아닌 또 다른 캐릭터를 가상의 공간에서 나를 대신해서 뭔가 뭐 하고 있는 것들은 예전에도 굉장히 활발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내가 아닌 본연의 현실의 내가 아닌 또 다른 서브 캐릭터 또 다른 캐릭터에 열광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면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Z세대가 가진 절망을 가상세계에서만큼을 잊을 수 있는 거죠.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잊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커머셜하고 또 다른 자본이 움직이는 어제자 뉴스에서는 넷플릭스도 제페토나 혹은 이런 제페토 같은 혹은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 사업하고 연계한다고 그러고 오늘 내일 동안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뉴스들이 세대가 젊은 세대에 타겟팅을 하고 있는 아바타들의 또 다른 커머셜 가상 공간 안에서의 부캐 활동을 통한 어떤 수익 사업들 왜냐하면은 이 모든 가상 공간 싸이월드의 도토리가 실제 현실에서 도토리처럼 화려하고 굉장히 다양한 테크놀로지로 유인해가는 이 시청자들은 사실은 저는 이제 주권 운동이라는 부분에서 다시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80년대부터 매체가 다양하지 않았고 이렇게 많은 채널이 없던 그리고 민주화 바로 직전까지 우리의 절박했던 매체에 대한 인식과 리터러시에 대한 중요성을 했던 시대에는 그렇게 탄생했던 다양한 84년에 있던 민주언론 시민연합이나 뭐 IMCA 시청자 시민운동본부 이 경우는 지금 85년에 이렇게 시청자 시민운동본부였지만 지금 이제 IMCA에서 활동이 이렇게 분리되기도 했고 어쨌든 여성민은 언론개혁 시민연대는 인권센터 기타 등등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로 오면서의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조직과 목적을 가지고 시청자에 대한 주권운동을 하면서 방송계에 일어났던 많은 권력과 제도에 대한 개혁을 위해 참여하는 운동들이 활발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포스트라고 얘기한 건 이제 이건 여기 이 시대 때 그런데 지금까지 오는 이런 시청자의 주권을 위해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방송법 개정을 90년 이후에 하면서 바야흐로 시청자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고요. 그 다음에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지면서는 수용자에 대한 액세스권 역시
때문에 뭐 수용자 액세스의 보편적 서비스권을 위한 장애인 방송법이라든가 가장 그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2000년 통합방송법을 하면서 방송 평가, 시청자 권익보, 미디어 다양성, 뭐 잘 아시는 시청자 평가 경쟁, 지역 방송 경쟁, 시청자 위원회, 평가위원회 등등 정말 그 시청자라는 이름으로 방송이라고 하는 매체 안에, 그러니까 방송 매체 환경은 제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 OTT 자본시대에 사실 OTT가 97년에 이렇게 뭐 비디오 테이블, DVD 빌려주고 우편으로 해주다가 이렇게 전 세계에 확산되는 그 기간은 사실 불과 10년도 걸리진 않았어요. 근데 불과 10년 동안에 그 시청자들은 아주 무섭게 이산됐어요. 분절됐고요. 독립돼 버렸고. 그런데 이 방송의 시청자에 대한 주권을 얘기하는 데에서 제도 안에서의 할 수 있는 그 논의될 수 있는 대상자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했고 이동했고 흩어졌는데 여전히 대조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 활동을 했던 것들도 보게 되면 이제 방송 내용에 대한 모니터나 수용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과거 이런 언론 시민운동을 했던 시청자의 주권운동을 위해 했던 조직된 단체와 역할들을 폄하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그들이 해왔던 특히나 역사적인 그리고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도 필요한 영역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어떤 제도 언론에 대한 감시와 또 언론에 여전히 지금까지 우리가 뭐 여기에 대해서는 더 깊이 얘기하고 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하지 않겠지만 어떤 언론의 형식적인 자율 하나 또 언론 자본이나 그런 광고 자본으로부터의 통제되는 진정한 제 시청자에 대한 주도권을 위해서 굉장히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오늘도 민주언론 시민연합을 포함한 각종 단체에서 주권운동에 대한 서명운동을 했던 것처럼 시청자에 대한 운동에 대한 정신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때죠. TV 끄기가 아니어도 하루만이라도 SNS를 끊고 있다거나 아니면 하루라도 네이버를 모두가 접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뭐 예를 든다면 그런 식의 다양한 활동과 커뮤니티의 연대 활동이 불가능한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법규에 대한 변화, 수용자에 대한 어떤 그 운동들이 여전히 지극히 이제 과거 안에 머물러 있는 어떤 접근 방식과 노력들은 과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지금 이제 방송법 여기 이제 참고해 주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법 안에서 시청자 권익보 위원회 또 방송법 90조에 있어서 방송사 사업자 시행령 그다음에 각 단체들 들어가야 된다라고 있고요. 또 그래서 제가 17년부터 19년까지 민원연에서 실제 내부에서 조사했던 내용들을 정리했던 것들 보면 당시에 예상한 것처럼 지상파 3사의 지역방송사 포함해서 어떤 임기나 운영 규정 회의록 이런 것들 명단 공개하고 있는지 봤는데 여전히 부족함들이 많았고요. 공개를 어디는 담당자 공개를 안 하는 것도 있고 회의록 공개 안 하는 데 있고 뭐 위원 명단을 제대로 공개 안 하는 것도 있고 출석 여부와 연령에 있어서 비대칭적인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다양한 직능 장치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었고 성비적인 균형도 안 맞았고 물론 지나온 길에 비하면 조금씩 느린 반복씩 가고 있었던 건 맞지만 여전히 이 한계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이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개선들이 시청자 위원회의 비단 이 사례만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들을 제가 계속 누구나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공개 발언해야 되는 이거는 어떤 매체 환경이 되더라도 시청자가 시청자로서의 주권을 아주 미시적이고 한 그룹 안에서만이라도 저희가 논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직능 장치가 또 참여하도록 현실화하는 부분들. 하지만 이렇게 방송 매체 환경 안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참여 방법은 비단 이 시민의 컨텐츠 이 부분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중으로서의 수신료만 납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 컨텐츠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소비자, 즉 소비자든 공중이나 시민은 한 사람이거든요. 이 정체성이 분리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방송의 이해라고 하는 많은 저희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책 정현 선생님 쓰신 챕터에서 보면 실제 어떤 방송 구조 안에서도 이 시청자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중이라고도 표현하고 소비자가 될 때도 있고 시민이라고 될 때도 있고요. 즉 시민일 때 따로, 이용자일 때 따로, 시청자일 때 따로 그것들을 그동안은 제도적 편의성 때문에 저희가 달리 부르긴 했겠지만 실제 똑같은 저 최현경을 두고 부르는 다른 이름일 뿐인데 저 최현경에 대한 본질이 변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소비자로서, 제가 공중으로서, 시민으로서, 이용자로서, 그리고 자금의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이용자로서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시청자로서의 미시적인 주권만을 이야기하는 시민운동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주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시청자 주권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드러나고 있는 큰 키워드들이죠. 사회적 책임 얘기하고 윤리, 공정성, 뭐 다수의 이익들, 평등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그래서 팩트 체크에 대한 부분들, 모니터에 대한 감시, 어떤 이익 공유제나 초과 공유제, 혹은 뭐 잘 아시는 징벌적 손해로서의 어떤 시청자나 독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부분들. 이게 저는 이용자 주권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무관하지 않은 이슈들이죠. 분명히. 저희가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대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복합적인 층위에서의 이 정체성들을 우리는 이제 마무리장인데요. 우리는 어쩌면은 시청 이용 행태에 대한 변화들이 시장에서의 관심을 두는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시청자와 나아가서 이용자 주권을 이용하는 거하고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그 변화에 민감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런 것들을 단순한 시장에서의 이용자 소비자에 대한 동향보다는 그 원인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에 주목할 때 예를 들면 MZ세대에 과도하게 그냥 이런 그룹핑이 있다. 이런 그룹들이 자꾸 라이징하고 이들이 페이하는 것들이 시장에서 영향력이 임팩트가 있다라는 거에 그칠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의 접근에 대한 것들은 어쩌면 과도한 해석이거나 너무 이 마케팅에서의 컨슈머로서의 지위만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즉 세대 공감은 없고 세대의 몰이를 이용한 세대의 몰이와 이용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회라면 반드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용자와 시청자 조건이 중요하게 논의돼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포스트 시청자에 대한 주권 운동을 우린 지금쯤은 좀 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즉 이용자로서의 주권 의식과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면 시민이나 시청자에 대한 주권보다는 이용자는 소비자의 경도되어 있는, 상품화되고 있는 이런 어떤 논의들, 혹은 아예 분리시켜버리려고 그냥 시청자 많은 그룹핑 만들어줬잖아, 제도권과 법에 의해서. 그럼 그 논의만으로 끝내. 점점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진정 논의해야 된 건 이 그룹핑 안에서의 이 시청자와 이용자들에 대한 주권의식으로 확산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차원에서라면 법과 제도 혹은 문화적 차원에서의 또 그 시장이나 국민 학계의 이 모두의 이용자 주권 의식에 대한 우리가 좀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우리가 논해야 되는 복합적인 시점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약간 좀 급하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 최 교수님의 말씀 발제 너무 고맙게 잘 들었고요. 처음에 시청자 위원 하실 때 그때 경험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이 OTT의 가능성까지, 또 무엇보다도 이 시청자 개념이 어떤 수동적이라면은 이게 이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청자와 이용자로 개념이 변화했는데, 사실 그 내용은 그 시청자가 수용자적인 그런 측면에 있다면 이용자는 굉장히 능동성이 강화된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자의 주권 내지는 이용자의 어떤 보호를 위한 위원회를 만든다면 이용자의 그 능동적인 참여, 그 능동성 그 자체를 이렇게 좀 제도화시켜 줄 수 있는, 제도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들이 필요할 텐데, 어쨌든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수정 교수님 먼저 해 주실까요? 말씀을?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일단 왜요? 잘 들리시죠?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 발표하신 내용은 이용자 주권으로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으로 저는 읽혔는데요. 이용자라고 했을 때에는 어쨌든 내가 이용자로서 그러면 무엇을 지불하고 사용을 하는가, 지불하지 않고
어떤 공공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불할 의무가 없이 사용하는가, 그 차이가 사실은 이용자 개념에 약간 좀 모호한 개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명확해져야 이용자 주권이라는 의미가 좀 분명해지겠다라는 것이 좀 한 가지가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소비자 운동 혹은 시민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조금 좁혀서 이야기하자면 단순하게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어떤 상품을 소비하는 행태로서의 그 관점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관점. 그러니까 이를테면 언론 혹은 방송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문화를 만들고 가치를 만들고 또 어떤 그 교육을 하고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가치와 문화와 교육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비자로서의 어떤 관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관점으로서 사실 그 소비자 운동보다는 좀 더 확대된 의미로서 시민 개념. 근데 사실 뭐 그전에는 공중과 소비자 혹은 공중과 혹은 수용자의 개념에 이제 진화가 있었죠. 그 논의는 뭐 더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제외하더라도 여튼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사회적 의제를 만들고 경제적 가치가 우선하지 않는 어떤 그런 언론 혹은 방송의 콘텐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주체자로서 시민의 관점이 강조가 되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한 관점이 아닌 이용자라는 관점은 여러 플랫폼이 늘어났고 그 플랫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제 그것이 지금 최근에 플랫폼 자본주의, 그러니까 더 다양해진 미디어 세계에서 이제 그런 권리가 강조되었다라는 것을 읽히거든요. 그렇다면 용어는 사실은 조금 더 그 구체적인 어떤 의논이 필요하겠으나 말씀하신 이용자 권리로, 이용자 주권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면 이용자 주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질문이 바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준비하신 내용 중에 그 혁신성이라는 부분을, 쾌락적 혁신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오셔서 혹시 이용자 주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쾌락적 혁신성을 조금 더 추구하는 그러한 MZ세대, 새로운 세대들이 방송 콘텐츠에 더 많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한 요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라거나 그러한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마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다양한 토론을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더 말씀드릴 게 있으면 토론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좀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 드리면서.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최 교수님께서 답을 하시고 진행할까요? 아니면은 좀 이따 몰아서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만 그럼 저도 우리 시간이 예 해놓고 저도 사실은 제안하거나 얘기를 할 때도 시청자위원회 역할을 하는 것들에 대한 아까 SBS 사례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저희가 역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한 번도 시청자위원회를 저는 이제 처음이었고 경험하신 선생님들 통해서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저 연구회니까 솔직히 얘기할게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받아서 노조에서 전화를 받고 했을 때 가서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신변과 어쨌든 커뮤니케이션 쪽 교수님들이셨어요. 근데 이게 노조 추천이냐 비노조 추천이냐로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 예, 그렇게. 그래서 같은 커뮤니케이션 쪽 교수님들이어도 이게 노조 출신인지 사측 출신인지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스피커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이제 제갈이 첫 번째, 그런 두 번째, 그래서 좀 황당했죠. 그냥 시청자위원회 말 그대로 저희 시청자를 대변해서 가는 거지.
그리고 뭐 예상하셨고 그런 테이블에 가셨을 때 예상하셨겠지만 이런 문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합당하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것들에 대한 해명이나 개선을 위해서 근데 늘 듣는 얘기에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또 비판들 뭐 개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방송의 맥락상 뭐 어떤 그런 뭐라죠? 어떤 그 창작자의 영역이라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뭐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건 드라마로서 충분히 뭐 가능한 어떤 그런 선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었다. 뭐 했다면 죄송은 하다 정도 이미 다 사후에 끝난 거였고 우린 그런 사과보다는 앞으로의 개선을 원하는 건데 그런 정말 영혼 없는 어떤 피드백들 그다음에 가장 이제 저희가 시청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시청자위원회가 법적 저항까지 쳐다보면서 저희 위원들끼리 굉장히 그 따로 회의를 하고 좀 붕괴했던 일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그 2년 전인가요? SBS에서 정글의 법칙에서 태국에서 왕키족에 잘못했다가 그 제작진들이 그 태국에서 고소당하고 오히려 이제 본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냥 그 커버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꼬리 자르기처럼 실제 그런 외국 나가서 정글의 법칙처럼 늘 오지에 가서 촬영하고 시청률 경쟁에 대해서 현장으로 내몰리는 제작진들은 결국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경질을 당하고 거기에 대한 원래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가볍게 감봉이나 뭐 이렇게로 갔던 것 같아요. 주의 정도로.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 측에서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은 시청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당장에 보이는 불이익은 아니겠죠.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작진들이 어느 정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제작 현실이라면 그로 인해서 늘 제작함에 있어서의 어떤 그 무리한 제작진들은 시청률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시청률 때문에 계속 내몰리게 되는 어떤 그런 현장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호받지 못하고 결국은 시청자들을 기만하게 되거나 시청자들을 혹은 굉장히 가볍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컨텐츠에 대한 어떤 악순환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위원들이 같이 연대해서 이런 부분을 사측에 왜냐하면 아까 제가 여기 발제문에도 넣은 것처럼 시청자위원이 해야 되는 법적인 역할에서 보면은 뭐 편성이나 혹은 그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 저희가 의견을 물어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조항이 굉장히 참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청자위원회 87조를 보게 되면 시청자위원회 권한과 직무 88조를 보게 되면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자체 심의 규정이나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그냥 이 정도로만 돼 있는 거지 평가원 선임할 수 있고 또 기타에 대한 시청자 권익 보호와 침해 구조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법으로서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이 보이지 않고 연대되지 않는 시청자는 곧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이고 이용자이고 물론 경제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불에 대한 문제로서 내가 지불한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손해는 소비자로서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근데 이 작금의 미디어 매체 환경에서는 과연 누가 수용자고 이용자로 우리가 구분을 엄격하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희 지금 직사 채널만 보는 인구 거의 없잖아요. 대한민국은. 직사 채널에 대한 인구가 이 유료 방송 때문에 나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나 지상파 3채널만 보고도 그러니까 살고 싶어라고 불가능하잖아요. 수신료 2,500원 내고는. 유료 방송 가입하지 않고서는 기존 채널 안 보면 직사 채널 자체를 볼 수 없는 환경이에요. 거의가. 특히나 도서관에 살게 되면. 그런 경우라면 사실은 제도적으로 방송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의 구별조차 못하게 만들어 놓고 저희는 시청자의 권리를 운운한 게 아닌가. 두 번째 SBS 사례에서 최근에 거는 잘 아시다시피 SBS에서 그 노사 합의를 받고 거기에서 그 본인들 채널 방통위에서 허가 받을 때 그 합의안에 대해서 즉 지상파 방송 사업자 제어가 2017년도에 받을 때 당시에 그 노사하고 해서 같이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합의체를 구성했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시청자를 대변하는 그리고 노사를 대변하는 곳하고 해서 어떤 부분에 임명 동의제를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뭐 사적인 부분에 충분히 노가 그리고 직원들이 근데 그 경우를 바로 이제 무시하고 사측에서는 파기해버리고 이번 이제 하게 되는 뭐 이런 갈등 안에서 시청자위원회의 포지션이 또 애매한 거예요.
이걸 그냥 노사 간의 갈등으로 너희들끼리 싸워. 우리는 그냥 뭐 자극적이든 뭐 하든 펜트하우스 보면 되고 모범 택시 보면 돼. 근데 시청자 역할이 그거라면 너무 공허하고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런 기구들 뭐하러 계속 많이 만들어요, 저는. 그렇지 않고 아까 우리 김승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시청자가 시청자로서의 그 보이지 않는 그 가치들을 정말 사건이 나왔을 때만큼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 사건이 나왔을 때라면 우리는 그 이제 뭐 아까 그 선행연구를 하신 선생님이 쾌락적 혁신성이라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방송 안에서의 즐거움과 오락을 느낄 수 있고 하는 것도 우리는 우리의 역할인 거야. 우리 맨날 뉴스 보고 교양 프로그램 보자고 한 적 없거든요. 그건 이제 공영방송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해야 되는 듀티의 의무의 포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매체 환경 안에서의 오히려 이용자는 시청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분 짓고 방어벽을 쳐서 더 이상 그 선을 넘어서의 담론으로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면 우리는 이제는 시청자의 권익보호라는 의미 안에 갇힐 게 아니라 더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게 바로 시민운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너무 도발적. 근데 여전히 이제 지불 어르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냥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MZ 세대만을 위한 컨텐츠가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시장은 MZ 세대 아까 그 통계를 보시다시피 MZ 세대를 위한 컨텐츠를 그러니까는 MZ 세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쾌락적은. 즉 그게 코로나 때문이든 아니든 세대에 불문하고 우리가 컨텐츠를 통해서 원하는 건 그게 KBS 채널이든 넷플릭스가 됐든 어디든 우리는 유희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자연스럽게 소비하는 데 길들여진 현대인들이라면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까 말한 대로 그게 꼭 자극적일 필요는 없는 거죠. 누구에게는 교양이고 슬로우 라이프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흡수가 공영방송이 이러저런 제작진에 대한 문제 뭐 이런저런 핑계들로 계속해서 본인들의 본연의 역할을 안 하다 보니까 커머셜들조차도 안 할까요? 오히려 커머셜들은 땡큐하고 가져가는 거죠. 제작비가 굉장히 싸다. 제작비가 오히려 더 싸고 더 소장 가치가 있는 컨텐츠들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시청자위원회에 대한 비단이 사례이지만 이거는 방송 시청자에 대한 주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방송의 규제기구에서도 가장 절박하게 지금의 작금의 현실을 좀 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좀 복합적으로 자꾸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남인용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토론의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용 교수님 지금 토론이 가능하실까요? 예, 지금 네, 제가 반갑습니다. 밖에 있어서 카메라는 안 켜고 있지만 예,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편하게 예, 말씀해 예. 주시죠.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뭐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 시청자 주권이 좀 더 강화되고 시청자위원회가 법적 위상만큼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간략하게 뭐 제가 가진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부산 KBS에서 시청자위원을 얼마 전부터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청자위원들이 대체로 지역 유지 모임으로 돼 있고 신방과 교수는 저 혼자 있고요. 한 15명 되는 중에. 그리고 지역 유지 사교 모임 같은 느낌이 좀 강해요. 그럼 물론 뭐 시민단체라든지 민원연 쪽에서도 오시지만 그분들이 비중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의견들을 많이 내고 또 방송국 쪽에서도 나름대로는 뭐 자신들이 이제 충실하게 답변하긴 하지만 그 내용들이 시청자가 느끼기에 또는 위원들이 아니면은 시민단체나 민원연이나 이런 쪽에서 느끼기에 충분한 만큼 반영되거나 어떤 방송 그 개선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좀 더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아까 MZ세대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요 그 젊은 세대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되려면 지금보다 시청자위원회 참여하는 분들의 연령도 조금 더 많이 젊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고 아주 중요한 말씀. 지금 현재 이제 시청자위원 부산 KBS에서 지내고 계신 그 경험담을 이렇게 임팩트 있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시청자위원회는 그 서구의 경우에는 굉장히 힘이 막강하고
거의 뭐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에는 거의 방송 이사회급의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제도인데요. 한국의 경우에 지금 방금 남인영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뭐랄까요? 물론 KBS가 갖고 있는 그런 지역국의 어떤 문제점, KBS는 사실 지역국의 예산 배분도 상당히 굉장히 좀 많이 적은 편이고 지역국에 대한 어떤 배려나 투자가 없는 편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역시나 더 지역국의 시청자위원회가 아무래도 어떤 지역 유지 사교 모임 정도로 이렇게 좀 약간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실제 저도 죄송해요 선생님 하나만 네. 더 덧붙이면 그 얘기를 당연히 얘기하려다가 24조에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방송법 제87조 2항에 보면 여기 1부터 13까지 굉장히 다양한 직능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어요. 근데 제가 2017년도부터 19년도에 통계를 보게 되면 뭐 예상하신 대로 아주 그 특정 단체나 특정 어떤 직업을 가진 분들만 비단 SBS만 해도 12명, 13명 중에 반이 신방과 교수예요. 반이 신방과 교수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나뉜데 갖고 저는 약간 하는 말 제발 이 교수님들부터 어째 변경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단체 실제 뭐 청소년 연령층이 어린 분들은 당연히 없을 뿐더러 이 다양한 부분에서 변호사 단체하고 언론 관련 학술 단체가 거의 다예요. 나머지 분들은 정말 한두 분 정도 외에는 여기 말하는 노동단체, 경제단체, 문화단체, 뭐 과학, 인권, 뭐 외국인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오히려 제도적으로 관행적으로 해놓고 그리고 시청자의 의견에서 하게 되면 제가 제일 황당했었던 때는 답변이 당연히 이제 시청자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더라고요. 그건 교수님이니까 그렇게 원하는 것 같다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교수도 교수이기지만 그건 제가 직업으로서의 교수든 박사인 거고 저도 시청자라고 그렇지 않나요? 저 시청자고 SBS 프로그램 다시 보기 하려면 다시 저도 지불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용자고 소비자이고 또 그것들을 또 그 이상의 것들 지난 것들을 넷플릭스 아니면 볼 수 없고 넷플릭스가 오히려 이왕 보는 구독료 내는 김에 SBS 컨텐츠만 다시 보려고 TV만 다시 보려고 넷플릭스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이어스 편견을 갖고 있는 사측에 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좀 그 대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한 또 연구자이면서 학자이면서 또 시민 운동을 하려고 참여하는 참여자이기도 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저는 남희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현장에서의 현실이 더 좀 우리가 귀담아 듣고 같이 이렇게 토론할 부분이 영역이 있기는 하죠. 동의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토론에서 좀 더 부족했던 부분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변화해야 되는 시청자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역사적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주권운동, 수용자 주권운동이라는 것이 전개되어 왔는가. 처음에는 이제 어떤 선택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시청자 주권 혹은 수용자 주권, 공중의 어떤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더라면 그 다음은 이제 우리의 시청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법 제도를 만드는 그러한 단계가 분명히 필요했었죠. 그 과정에서 뭐 감시와 비평 활동, 더 나아가면 뭐 대안 언론을 만드는 것도 역시 수용자 주권 운동의 하나였고요. 또 시민 참여 뭐 프로그램을 트는 것들 액세스 운동이라고 했었었죠. 그리고 뭐 공정한 어떤 그 미디어 소비 환경을 만드는 것도 이제 하나의 권리를 주창하는 이제 그 주권 운동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발표문의 내용은 그러면 지금 그러한 법 제도들을 갖추었는데 그러한 법 제도들에서 그 이야기하지 못하는 지금 현재 미디어 시장 환경이 바뀌었는데 그런 제도 안에서 관여할 수 없고 어떤 주권 행위를 할 수 없는 그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러면 무엇이 어떠한 수용자로서 혹은 시청자로서 말씀하셨던 이용자로서 시민으로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요구할 것인가가 좀 보여졌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요구해야 될 그 가치가
기존에 우리가 방송으로서의 희소 자원을 이용해서 방송을 했었던 그 가치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다양한 플랫폼들이 만들어졌고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이 가능해졌으니까, 그렇다면 이용자로서의 어떤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더 강해졌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좀 흐름을 읽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뭐 지상파 혹은 공영방송이라고 했었던 그 테두리에서 갖추어야 할 요건들, 조건들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사실은 이야기를 같이 하지 않으면 시청자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 구조죠. 그래서 이용자라고 하셨던 이유에는 저는 제가 읽기로는 그렇게 읽혔거든요. 이용자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포털 이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듯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 와이파이 이용자처럼 어디에서든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모범 택시나 펜트하우스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권리까지도 포함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그 다양한 장르를 소비할 수 있도록 강제하면서, 또한 비용이 많이 드는, 우리가 MZ세대에서 아까 그 특징들을 말씀하셨는데 환경을 잘 생각하고 미닝아웃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드러내놓을 줄 알고, 그러면서도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이제 그런 가치주의적 소비를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한 어떤 주제로서의 뭐 기후 환경과 관련된 다큐를 낼 줄 알고, 역사와 뭐 5.18에 대한 역사 왜곡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그러한 어떤 시사 대담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그러한 요구들을 시청자위원회든 아니면 그와 다른 어떤 형태로서의 제도를 만들어서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연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치들에 대한 좀 연결고리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을 같이 한번 드립니다. 네, 열띤 논의가 오가고 있어서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기 KBS나 이런 지상파 방송사에서 저희 토론 내용을 반드시 좀 봤으면 좋겠네요. 특히 시청자위원회 관련된 그런 관계자 여러분께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10초만 마무리하면, 아까 그 나가면서 맨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저는 좀, 물론 때로는 미시적인 문제로 풀어나가야 될 거고 디테일하게 문제를 봐야 될 때가 있고, 또 이걸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봐야 될 때가 있는데, 김성 선생님 얘기해 주신 부분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한 가지만 좀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이 주장에 대한 핵심을 한마디로만 조금 더 덧붙이면, 사실은 맨 마지막 나가면서 8번에 했던 그 이용자 주권에 대한 의식이 산, 관, 학 뭐 어디든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좀 선언적인 말로 끝난 것 같은데, 그 말은 지금의 어떤 법과 제도로는 시청자위원회는 계속 늘어나지만, 시청자를 위시한 많이 늘어나지만 사실은 이게 진정한 시청자 이용에 대한 주권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도적 문제가 생겼을 때 늘어나고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그냥 그 임신응변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지나치게 비판적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의식이 변해야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연결이 될 거고, 그러려면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행 연구든, 그러니까 선행 논의나 준비가 필요한지로 다시 그 스텝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갈 텐데, 지금은 자꾸 이렇게 오히려 분절해 버리게 되는 거죠. 궁극에는 원래는 이걸 저희가 응집하고 연대해야 될 때인데 자꾸 분절해 버리는 단계에 간다라면 우리가 더 정말 필요한 타이밍을 놓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들었고, 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에서라면 이제 총론에서의 이게 주장이고, 선생님들이든 동의하든 제가 더 이렇게 후속 연구로 계속 발전하려면 디테일함들이 있어야겠죠. 김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감사합니다. 네, 잘 보내뒀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데, 각별히 또 우리 이혁기 박사님 이렇게 또 연구에 회원이시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이 분야 관심 있으셔서 계속 함께하고 계신데요. 한 말씀 편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그 시청자라던가 이용자라던가 그런 개념들이 기존에
그 최은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디어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청자와 이용자의 명확한 구분이라기보다는 시청자들이 제작을 실제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제작을 많이 하고 있고 참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주권을 얘기할 때 이러한 그 세대별 변화도 있지만 이용자들의 그 행태 변화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그 다양한 파트에 있는 분들을 시청자 그 위원회에 그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지역 방송에서 시청자 위원회를 실무를 좀 담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시청자 위원회가 아니고 이제 종편에서 시청자 평가원으로도 활약했던 그런 방송 출연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시청자 주권에 대해서는 그 최은경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 매우 이제 공감과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그 제도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미디어 환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경뿐만 아니라 시청자 세대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그 반영해서 실제 실천해 나가야 되는가 그 문제까지가 이제 좀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좋은 그 발제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그 함께 하시는 이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김영욱 교수님도 저희 연구회 세션에서 함께 늘 활동하고 계신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어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디오를 못 해서 죄송하고요. 최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이렇게 그 학회에서 이렇게 진짜 진지하게 이렇게 발표한 걸 못 들어봐가지고 너무 오늘 진짜 재밌게 들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그냥 의견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스마이드가 했던 말 중에 그 왜 다들 알고 계시지만 내용보다는 하여튼 그 상품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게 문제다 뭐 그런 말을 스마이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그 시청자위원회 그 활동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 우리가 내용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은 그 시청자들이 다 상품으로 지금 보이고 또 어떻게 하든지 뭐 아무튼 돈을 많이 벌려고 지금 막 중간 광고도 하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시청자위원회에서 막아줘야 될 일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청자를 그러니까 상품이 아니라 실제로 그 어떤 참여자로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동반자로 볼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나도 그런 일들이 지금 많거든요.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뭐 그 플랫폼 시대로 가니까 뭐 더 지금 그런 게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제 그 시청자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컨트롤을 찾아온다고 했을 때 좀 저도 의문스러운 게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또 막 자극적인 걸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슬로우하고 조용한 걸 원하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상충하는 사람들의 다 가치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했을 때 상충하는 그 가치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화해를 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주권이라는 의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 바로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정말 부끄럽긴 한데 시청자위원회가 법적인 부분을 시청자위원회 첫 달 회의 가고 그 다음에 다음 달 회의 때 법 조항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우리 역할이 뭔지를 아무도 안 가르쳐줘서.
그래서 찾아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다른 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랑 보고 관련한 이제 기사들 혹시 나온 거 있나 이런 것도 보면서랑 엄청난 자괴감이 매번 갈 때마다 들었던 게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본인들이 이제 해왔던 미리 선행해서 보고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내용에만 첨삭하는 코멘트일 뿐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돌아오는 답변도 늘 천편일률적이고 뭐 참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정도. 그리고 간혹 그걸 정말 실무로 담당해서 오시는 분도 아니고 그 이제 아래 원래 책임자분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참석하시는 다른 교수님들 몇몇 뜻이 맞는 몇몇 교수님들하고 이제 추천이 좀 다른 사측이 아닌 이제 이쪽 다른 쪽 추천받은 교수님들하고는 이대로는 자괴감 들어서 그냥 시청자위원회를 안 하는 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그냥 이달까지만 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 목소리를 좀 내자. 법적인 근거를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편성에 관한 것도 우리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그 컨텐츠의 목적이 부합하는 건지 이제 시청자가 그렇게 누가 봐도 실루엣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어떤 폭력이 2차 가해가 예상이 되는 그런 선정적인 화면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프라임 타임 때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침 시간대 같은 경우는 이미 SBS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제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협찬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아침 프로그램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뭐 요거트 먹고 흑마늘 먹으면 홈쇼핑하고 연결되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아남리의 네트워크들. 근데 그것들을 이미 오시는 시청자위원회 선생님들이 다 안다라는, 그리고 감안하고 엄청난 그 이해심과 배려심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편법 9시 광고 이제 SBS가 제가 위원회 하는 동안에 이제 그 뉴스 중간 광고 들어간 게 있었죠. 그 경우에 대한 저항을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분위기가 얘기한 혼자만 되게 뻘쭘해지는 그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는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앉아 있고 그렇게 많은 시민단체가 있고 법조인이 와 있다고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1도 없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 사측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임명동의제를 일방적으로 사측이 노사하고 합의문을 통해서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에도 미달했지만 노사가 합의를 하면서 제어가 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노와 사가, 즉 사측이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이제 경영에 있을 사측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어떤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SBS라고 하는 방송국이 어떤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거에 어떤 그 해명도 없이 간다라는 거. 근데 이런 어떤 내부의 정치적인 부분들이나 형식들이 아주 뿌리고 관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럼 시청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앉아있는. 그리고 무슨 의미. 근데 법에 돼 있기 때문에 방송국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구라서. 운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외부로부터 옴부즈맨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모하고 결탁하는 관계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소비자 다 상품 취급하고 있으면서 아까 제가 CJ 사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절대 시청자라는 표현을 아예 내부적으로도 사내에서도 우리 시청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 고객층들, 소비자들, 이용자들이라고 얘기를 한 지가 이미 CJ 채널들 개국하면서부터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같다라고 하는 경영 마인드가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데 우리는 여전히 굉장히 고루한 어떤 고상한 의미에서의 시청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전혀 비현실적인. 근데 아까 그 컨텐츠 부분에 있어서 주권이라면 그리고 정말 제 소박하지만 제 의견을 조금 솔직히 고민을 항상 하면서 말씀드린 건 저는 그래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이 저희가 수신료를 내는 제도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어렵게 세워놓은 공영방송 제도가 지켜져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 프로핏을 위해서 커머셜하게, 물론 지금은 전략적으로 OTT가 공영방송이 하고 있지 않은 오락도 하고 다큐멘터리도 하고 해요. 전략적으로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무료로 광고 없이 그리고 그런 영역들을 할까요? 전 전혀 그렇게, 항상 시장은 영리하기 때문에 그게 자본이 가치가 있을 때만 투자하고 자본을 이용하는 거라면 공영방송에 있어서의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는 그게 자본하고 상관없이 혹은 유행하고 상관없이 그게 소수일지언정 그게 아주의 소수의 사람들만 슬로우 라이프를 보고 싶어 하더라도 그게 궁극에 우리 사회가 지향에 대해 아까 김성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되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면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그걸 충실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상업적인 영역을 못한다면.
그걸 지금의 공영방송이 다시 시장에 내몰려서 같이 경쟁하고 그 울타리 다 허물어서 결국은 상업화 해버리는 경우는 다시는 절대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공영방송만 네. 재미없는 걸 하라는 건 아닌데요. 네. 공영방송 안 해주면 누가 해줘요, 그래도. 네. 저희들의 그 깊은 고민이 담긴 그런 질문과 질의와 의견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시간을 좀 초과했고요. 이 자리에는 지금 저희 언론 정보학회 그리고 학계의 원로이신 그리고 저희들의 정말 후학들을 위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말 너무나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으로 수학들을 위해서 힘쓰시고 있는 임동욱 전 광주대 교수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 교수님 지금 저기 한 말씀 이렇게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지금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지금 제가 아까 스마트폰으로 있다가 지금 컴퓨터로 이동해 왔더니 지금 이 비디오가 지금 안 되죠? 안 나오죠? 저한테도 좀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냥 음성만 좀 들으셨으면 이제 좋겠는데, 저는 이제 요새 와서 이제 생각하는 게 아까도 그 시청자 권익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용자, 사용자의 그 권익을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용자, 사용자의 권익은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이며, 요 사이에 또 이용자, 사용자의 그 권익이라고 한다면 그 권리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것은 요새는 또 그 권익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까 우리 김영욱 선생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거기에는 그 뷰수,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것이 그러면 그 시청자의 권익을 이제 대변하는 것이냐. 요새는 또 시청률과도 다른 그런 이제 조회율, 비유율로 이것을 시청자의 권익을 이야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함께 좀 이야기가 이제 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어떤 공원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규정을 이제 좀 명확하게 좀 해주면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권익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뭐가 권익인가? 예전에 우리가 이제 공영방송을 위주로 하는, 적어도 지상파 방송을 위주로 하는 데에서는 시청률에 있어서는 거기에서는 공익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소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시청자 권익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이용자, 사용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개념 규정을 이제 좀 달리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든지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좀 될 때가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권익을 얘기할 때는 바로 그 권익 그 자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짚어내고, 그러면 그것들을 위해서 그 권익이 조회수인지 비율을 말하는 건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용자 권익, 사용자 권익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아까 우리 또 최은경 선생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면 거기에는 여전히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공영방송에서 추구를 하고 있는 공익성이라든가 다양성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개념들도 여전히 거기에 포함돼서 이야기가 될 때 그것을 우리는 권익 그리고 또 아니면 또 권익이라고 했을 때 권익하고 권리는 또 어떻게 또 구분을 해서 이야기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물음들에 대해서 이제는 답변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천착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끝으로 발제자님께서 간단히 정리 겸 하실 말씀을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랬듯이 예, 날카롭고 꼭 생각이 정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 항상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고 또 예, 한 가지만 마무리 드리면 임동욱 교수님 좋은 지적해 주시고 그 고민이 계속 저 자신한테도 스트러글이 됐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시청자위원이라는 직책을 하게 되면서. 근데 아까 그 법 규정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방송국이 나름의 예산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하는 일인데도 여전히 모호한 거예요. 그리고 관행 안에서의 울타리에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럴 바에는 저는 이렇게 지금의 아주 협소하고 그냥 그 뭐라 그러죠? 그냥 이렇게 영혼 없이 형체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시청자에 대한 선언적인 방송법보다는 그 개념을 확장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렇게 봤죠. 시청자, 이용자 혹은 뭐 소비자 뭐 여러 가지 시민을. 근데 시청자의 지금의 논하고 있는 방송법 안에서의 규정을 조금 이제는 좀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권익 또 이용자의 권리와 저는 이익을 권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안에 있어서의 그 부분을 가장 큰 건 가치 선택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오히려 법적으로. 즉 내가 그동안은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지불한 것들 그리고 지불한 거에 대한 페이백이라고 하는데 그게 저희가 상품을 사는 것만 아니죠. 미디어에서는. 물론 내가 구독료를 내는 거로도 하지만 그것의 이상의 것들을 우리는 받기도 하고 사실은 정말 신문도 2,500원, 4,500원이지만 4,500원 어치 이상의 것들을 저희가 얻는 거잖아요. 이게 미디어 언론이라고 하는 상품을 주고 팔고 상하고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단순한 경제적인 가치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저는 가치 선택에 대한 어떤 그 책임과 이익과 권리에 대해서 확장된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게 사실은 제가 좀 주장하고 싶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페이퍼들을 국내 것들은 이제 거의 반대 약간 좀 그 부분이 이렇게 마니플레돼 있어서 최근에 이제 약간 그런 것 이렇게 많이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런 담론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이게 다른 데서는 왜냐하면 넷플릭스, 아마존, 뭐 페이스북에 대한 이 글로벌 자본이 휩쓸고 쓰나미처럼 몰고 온 유럽은 더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들을 방송으로 봐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제도권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 우리보다 더 활발하고 근데 지금 법적인 차원에서라면 그 안에서의 이런 글로벌 OTT 자본의 크게 절박한 매체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 해외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제가 아까 주장하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의 이 가치 선택에 대한 권리 보장을 혹시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단순한 소비자로 이용자로 또 그치지 않는지 또 이상의 담론은 없는지 좀 많은 페이퍼들 좀 찾아보고 있던 참이에요. 혹시 관련한 페이퍼들이나 뭐 의견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언제라도 많이 소개시켜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귀한 코멘트와 의견과 관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자리 지켜주신 발제자 선생님, 또 토론자 선생님,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이용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사실 지금 이제 시청자에서 이용자로 개념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 우리는 어쩌면은 이 시청자의 문제도 아직 해결을 다 못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들이 결코 적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 시청자 주권과 참여 비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신 이 내용이 오늘의 이 내용이 정말 시청자위원회 그리고 이용자를 생각하는 많은 정책 이반자들 또 뭐랄까요,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활동가들 이런 분들께서 이 방송을 꼭 보시고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거의 1시간 반 이상 동안 자리 지켜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1년 한국언론정보학회 본설 정기학술대회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연구회 분과 세션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